신에게 도전한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벨레로 폰테스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들었잖아요. 벨레로 폰테스의 롤 모델이 페르세우스였는데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페르세우스는 계속 거절했어요. 우선 왕권을. 그렇죠. 네. 왕권을 기회가 와도 계속 겸손하게 그거를 덥석덥석 받진 않았거든요.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페르세우스는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거기에 나오는 보상에 대해서 욕심을 전혀 갖지 맞아요. 않았던 거죠. 네. 벨레로 폰테스도 사실 거기까지는 갔죠. 그 키메라를 무찌르고 리키아를 위협하던 여러 요소들을 한 다음에 왕이 되게 해줄게 하니까 이제 그거 거기서부터 네. 그런 당연하다고 것 같아요. 생각한 예, 거죠. 보상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저 이름도 그래요. 사실 벨레로 폰테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폰테스가 사람을 죽인다, 살인 이런 뜻이어서 벨레로스를 죽인 자 이런 뜻인데 사실 저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벨로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벨레로스 하면 사람이고 벨로스 하면은 창 또는 그 던져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 일체를 말해요. 그래서 벨레로 폰테스가 벨로스 폰테스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다 보면은 벨레로 폰테스라는 그 자기가 실수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활약하는 과정에서 창을 써서 적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완벽하게 씻어낸 거죠. 자기의 실수를 씻어내면서 그 벨레로 폰테스에서 벨로스 폰테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키메라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씻는 정화 그렇죠. 의식이 네. 되어버린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신에게 올라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신에게 올라갈 수 있는 신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그리스에서는 아주 윤리학적으로 그 개념화된 게 있어요. 휘브리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휘브리스. 네, 휘브리스. 그래서 누가 자기의 분수나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설 때, 야, 저 사람 분수를 넘어섰는데, 자기 선을 넘는데, 벨레로 폰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넘은 거잖아요. 선 옛날에 같이 많이 넘었어요. 선을 넘으면서 두 많이 선을 넘으셨는데. 많이 넘었습니다. 많이 넘으셨던. 예. 그러니까 선을 넘을 때 이제 저 사람 휘브리스를 범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 단어에서 이제 세 개의 단어를 연결시키면 되는데 하나 자기에게 몫으로 주어지고 자기에게 한계로 주어진 거를 모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모이라. 예.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몫, 내가 그 몫에 충실하면 잘 사는 거죠. 근데 그 몫을 넘어서면은 이제 휘브리스를 범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휘브리스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시인이 응징한다. 그 응징한다는 걸 네메시스라고 해요. 네메시스. 네메시스. 이거를 그리스 말로는 모이라를 지켜야 되는데 모이라를 넘어서면 휘브리스를 범하게 되고 휘브리스를 범하면 신의 네메시스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윤리적인 덕목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벨레로 폰테스가 자기 몫을 넘어서면서 그래서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들으면서도 우리 인간사가 참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수는 지켜라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을 넘어라. 맞아요. 너의 한계를 짓지 마라. 너를 뛰어넘어라. 또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말을 흔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살짝 혼돈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 모습이 과연 그냥 나쁜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벨레로 폰테스가 그렇게 해서 몰락했던 것을 그냥 나쁘게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젠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잘 보면은 제우스에게까지 높이 도전하는 저 모습이 사실 굉장히 멋있게 묘사되곤 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달하는 사람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몰라겠지만 저기까지 갔던 그 순간은 얼마나 짜릿했겠어.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록 실패했고 몰락했더라도 저 도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쳐주기도 했어요. 두 가지로도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렇죠. 발전할 수도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봤을 때는 현실에 만족하고 네, 오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아라. 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비록 저주를 받았고 그 거미가 됐지만 아테나의 만행이라고 할까요?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걸 듣는 사람은 아까 분노도 느끼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왜 당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도 표현됐던 것처럼 오히려 아라크네가 더 멋있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분수를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전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화라는 거는 신과 영웅을 빗대어서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인간 삶의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이야기로 엮어내서 풀어낸 것이 신화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고 영웅들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인간들의 이야기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인류 역사나 인류의 지성사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진짜 신이 있다고 믿고 영웅 뛰어난 사람은 신의 피를 이어받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점점점 그런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 본연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의 시대가 저물면 역사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화의 그 생성의 막바지에 가면은 결국 신화 속에 이제 인간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로. 원래는 신화가 어차피 인간의 이야기였다는 거랑 두 번째는 인간의 자각이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도 표현됐던 것처럼 오히려 아라크네가 더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자, 무엇에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비록 저주를 받았고 그 거미가 됐지만 아라크네의 저 모습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나왔어요. 사실 이 이야기의 원본이 되는 오비디우스가 아라크네에 자기 모든 걸 넣어가지고 이 작품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들던 시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덕성, 정의로움, 그리고 신성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제국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비디우스는 어떤 시인이었냐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사랑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다. 당신 인생이 재미없나? 인생이 재미없는 것은 사랑할 줄 몰랐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 사랑의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고서 정작 한 얘기가 아라크네가 배를 짜면서 그려 넣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막 이러면서 거기에는 불륜도 그런 것도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사랑의 금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저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려라. 그것이 인생의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람이 쓴 책들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기술이야. 네, 사랑의 기술. 그러면서 그 기술이 그야말로 인생을 재밌게 살려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걸리고 양다리 타는 법.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또 뭐 그 삼류 소설 이런 건 아니에요. 신화를 등장시키고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상상의 자유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마음속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즐겁게 지내라.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보고 발끈했겠죠. 저 자식 뭐냐. 저 친구를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의 정책이 무너지고 로마의 기틀이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그려진 제우스가 이제 로마 신화에 가면 유피테르, 영어로 주피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스의 체제를 찬양하는 시인들도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르길리우스 같은 사람, 단테에도 나오죠. 그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제우스께서 유피테르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그 필연이다, 귀결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일종의 로마식 용비어천가로 빵빵 울린 거죠. 필요하죠.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비디우스는 저쪽에 가까워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그 찍힌 거죠. 그래서 결국 아우구스투스의 결정은 뭐였냐면 얘가 낸 책을 판매 금지, 그 몰수, 그리고 얘를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오비디우스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시를 내 마음속에 있는 표현의 진심을 낸 건데 나를 내치려고 하다니. 그래갖고 쓴 게 이제 변신 이야기 속에 저런 억울함을 담은 거예요. 나는 진짜 아라크네 같다 정말. 저 아라크네는 오비디우스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글을 쓴 걸 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물을 텍스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원적으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는 나의 시는 아라크네의 직물과 같은 거다. 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배 당한 곳에서 죽고, 그래서 지난 2018년이 오비디우스 죽은 지 2000년 되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로마 시의회에서 안건이 하나 상정이 돼요. 어머. 뭐냐면 오비디우스의 유배령을 철회한다. 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시장에 나와가지고 선언해요. 우리 로마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래서 2000년에 돌아가신 이제 오비디우스님 너무 미안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아라크네에 대한 명예회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